서울 다큐멘터리 이야기. 루카 사비니의 고백. 나는 유럽 중심주의자였다. 저는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일해온 루카 사비니입니다. 은퇴를 한 달 앞둔 저는 마지막 프로젝트로 아시아 문화 탐방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제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명과 거대한 경제력, 일본의 정제된 질서와 기술력까지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친 저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어요. 선생님, 서울은 안 가시나요? 제 옆에서 노트북을 정리하던 젊은 인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거긴 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조용한 나라일 뿐이잖아. 뭔가 특별한 게 있나? 3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은 한국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저 두 거대한 문명 사이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로마, 파리, 런던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중심지였거든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질서정연한 거리, 새벽 2시에 혼자 길을 걷는 여성들, 무인 카페와 포장마차, 네온빛에 젖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흘깃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편집 좀 했나 보군. 실제로는 다르겠지.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저를 흔들었어요. 마지막이라면 편견도 내려놓고 가보시는 건 어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프로젝트니만큼 정말로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 문화 콘텐츠, 기술 발전상, 숫자로만 보면 분명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죠. 통계는 조작할 수 있고 홍보 영상은 과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파리 드골 공항을 수십 번, 런던 히드로와 도쿄 하네다도 무수히 다녀봤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기본이고 여권 스캔부터 얼굴, 인식까지 완전히 자동화된 입국 절차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의 공항들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미래였어요.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전시장이군. 저는 무심결에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찍는 것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직원들의 응대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이었죠. 길을 묻는 외국인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유럽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이곳의 친절함은 뭔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첫 인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진이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선생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이 공항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해, 특히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닐까? 기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선입견 없는 객관적 시각이었는데 정작 저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
두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안내 시스템은 색깔과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이거 파리 지하철보다 훨씬 직관적이네. 더 놀라운 건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연동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럽에서도 통합 교통카드를 써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나? 꽤 오래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들어간 식당에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태블릿 주문 시스템이 있더군요.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빠르고 맛있었고 가격도 적절했죠. 일본보다 더 직관적이야. 그리고 더 인간적이고 오후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과금 납부, 택배 서비스, 자동 결제, 심지어 각종 민원 업무까지 말 그대로 작은 행정센터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려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점 하나에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분주하긴 하지만 각박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는 임산부나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았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야. 잘 정리된 살아있는 도시야. 기술과 인간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역사, 파리의 낭만, 런던의 품격, 각각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서울은 뭔가 달랐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진이 말했어요. 선생님, 진짜 서울은 밤이에요. 홍대 거리로 나갔을 때가 밤 10시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질서 대신 활력이 있었거든요. 저 봐요. 유진이 가리킨 곳에는 무인 편의점이 있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필요한 걸 사고 나왔습니다. 도둑질이나 기물 파손은 없나?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거의 없어요. CCTV도 있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높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인 헬스장, 무인 카페까지 사람이 없어도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특히 이탈리아 같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어요. 새벽 2시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 장면을 촬영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야. 새벽 2시에 이렇게 안전한 곳이 있다니. 로마에서도 파리에서도 이런 안전함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결제를 받으시더군요. 현금 없어도 돼요. QR 찍으세요. 정말 놀랍고도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전통적인 포장마차와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이건 뭔가 다르다. 저는 확신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전통, 안전과 자유, 효율과 인간미가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활기차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이런 도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그런 단어들로는 부족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는 자신만만하게 편집 영상을 들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3일 밤을 세워가며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이었어요. 서울의 낮과 밤, 사람들의 일상, 놀라운 시스템들,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하지만 편집 책임자 마르코는 영상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한국은 브랜드가 없어. 시청자들은 일본을 원하지. 한국은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르코, 일단 영상부터 봐. 정말 놀라운 내용이야. 시간 낭비 마라, 루카. 30년 동안 방송 일해봤는데 한국 다큐로 시청률 나온 적 있나? 일본이나 중국 다큐나 마무리해. 마르코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고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본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다큐가 아니에요. 새로운 도시 모델,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라고요. 저는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카, 현실을 봐.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일본의 전통 문화, 중국의 만리장성, 그런 명확한 브랜드가 있는 콘텐츠를 원한다고.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거야. 한국에는 전통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였거든요. 마르코가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없으면 저는 은퇴도 하지 않고 사표를 쓰겠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던진 도전장이었거든요. 결국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최소 예산으로 해야 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합니다. 서울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마르코는 아직 몰랐겠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미 완벽한 촬영 세트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인간의 미래가 방영되자마자 댓글창이 터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여자가 새벽 3시에 혼자 걷는다고? 유럽도 못 따라가겠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방송 후 30분도 안 돼요. IAI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한 거였어요. 소셜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해시태그 서울다큐 해시태그가 이탈리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CNN, BBC, 프랑스 24, 독일 GDF까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취재 계획이 있나요? 서울 리포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국제적인 방송사들이 줄줄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포털 뉴스도 난리였어요. 이탈리아 다큐 감독이 본 서울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IAI 사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루카,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시청률이 역대급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도시를 만났을 뿐입니다. 마르코도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루카,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거든요. 누구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각종 인터뷰와 강연 요청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본 서울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거든요.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이후 한국 여행 수요가 폭증했다고 들었어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거든요. 유진은 정식 PD로 승진했고 새로운 아시아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는데 홍대 거리도 포장마차도 무인 카페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제 마음이었죠. 이제는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제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 갔던 그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어요. 떡볶이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어머, 그때 그 외국인 기자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감독님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떡볶이를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진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떡볶이를 한 그릇 더 주셨어요. 자주 와요. 서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도시를 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었어요. 마지막 날 유진과 함께 무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서울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나온 어르신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죠. 선생님, 이제 정말 은퇴하시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꾸 떠올라서 말이지. 정말이었어요. 서울을 경험한 후로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서울 말고도 갈 곳 많은데요.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유진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만 서울만큼 나를 바꾼 곳은 없어. 이 도시는 미래야. 기술과 인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진짜 미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의 모습을 계속 담아내리라고. 서울의 사계절, 서울 사람들의 일상,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들, 모든 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혹시 아예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으세요? 유진이 반쯤 농담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로 이곳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건 진심이었어요. 3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행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의 빌딩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서울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 지금 저는 로마의 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떡볶이 할머니, 무인 카페, 새벽의 홍대 거리. 모든 사진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30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처음 서울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은 얼마나 쉘로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서울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세상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유럽의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루카, 서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해요. 직접 가봐. 그리고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봐. 그러면 너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걸요. 기술과 인간미, 효율성과 따뜻함,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앞으로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니, 방문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울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요. 떡볶이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벽 거리를 걸으며 이 놀라운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꿈을요. 마이너스 루카 사비니 전 IAI 국제부 기자, 현재 아시아 문화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
편견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의 빌딩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서울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 지금 저는 로마의 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떡볶이 할머니, 무인 카페, 새벽의 홍대 거리. 모든 사진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30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처음 서울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은 얼마나 셀로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서울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세상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유럽의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루카, 서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해요. 직접 가봐. 그리고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봐. 그러면 너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걸요. 기술과 인간미, 효율성과 따뜻함,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앞으로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니, 방문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울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요. 떡볶이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벽 거리를 걸으며 이 놀라운 도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꿈을요. 루카 사비니, 전 IAI 국제부 기자, 현재 아시아 문화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 편견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